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박태양 쌤이 수업을 할 건데 단원별 문제풀이 또 모의고사별 문제풀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까지 박태양 선생님이 이제 쭉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십수년 가지고 있던 문제 몽땅 다 넘겨줬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하긴 하고 가야지. 그래서 십수년 가지고 있던 문제를 몽땅 다 그냥 파일을 다 넘겨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박태양 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창작, 문제,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다가 박태양 쌤의 문제 플러스 알파.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학원에 있는 선생님의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 학원에서 저희 생물선생님이 두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 학원에 있는 생물쌤을 만나갖고 문제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훨씬 플러스 알파일 것 같아서 결정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박태영 쌤하고 같이 이제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매번 맨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하는 멘트 있는데 되게 식상해가지고 그냥 인사하는 걸로 했어요. 네. 아무튼 간에 첫 만남이라서 되게 어색하죠. 네, 저 되게 어색한데 일단은 첫날이고 OT를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지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마 본인 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문과 출신 분들 혹시 있나요? 네, 있어요. 네. 괜찮아요. 저도 문과였어요. 네.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제가 문과에서 이과로 바꾼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제 마음 다 이해하고 제가 공부하는 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필요하시면은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그 저희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개념 공부 다 하셨죠? 네, 개념 공부 다 하셨던 거 토대로 기출 문제까지 공부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기출 문제가 다 안 끝났다면 단원별 하면서 최대한 빨리 기출 문제를 한번 복습하고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물론 단원별 문제풀이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풀이니까 박노환 교수님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기출 강의 마무리를 좀 하시고 보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여기 문제풀이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문제야? 왜 이런 걸 내? 에이, 야, 이 시험 나오겠어? 아, 이건 좀 아니지 라는 문제가 좀 들어가 있어요. 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 개념 강의에다가 본인이 기출문제를 탄탄히 쌓았다면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시험장 가면은 한 60, 70점 나올 거예요. 예, 만약 공부를 탄탄하게 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표는 아시다시피 60, 70점으로 합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8, 90점 더 나아가서는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좀 구석구석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작년에 이제 원래 박노환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강의에 나왔던 그 내용도 물론 일부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제가 싹 개편을 다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싶은 문제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캠벨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캠벨 내용을 좀 넣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야,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싶은 내용이 웃긴 건 캠벨 책에 있어요. 나중에 시험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할까, 조금 눈여겨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중고등학교 다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면 일단 푸셔야 해요. 네, 푸셔야 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풀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습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제가 예습을 하시는 걸. 그리고 본인이 한번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거랑 맞는 건지 점검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테스트도 본인한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복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명씩 불러다 앉혀놓고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번 주에 무슨 공부했냐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잖아요.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으면 일로 와봐, 야, 앉아봐라, 니 어제 했던 거 말해봐라,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안 돼요. 예,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는 제가 못하고 여러분 다 성인이시니까 본인 스스로 다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제가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OT는 이 정도 별거 없죠. 별거 없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저도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우리 열심히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 수업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좀 잠깐 좀 할게요. 네. 경기 시험 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화면 나오나요? 네. 2월 27일 날 시험 쳤던 건데 이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일단 가져왔어요. 급하게 가져와가지고 손글씨 써서 갖고 왔거든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이 혹시 몇 번인지 보이시나요? 답이 몇 번인지 보이나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냥. 일단은 답이 3번하고 4번으로 중복 정답이 나왔어요. 예. 당연하죠. 뭐 그 출제위원분들도 사람이시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이제 강의 보시는 분들은 여기 3번하고 4번에 이제 중복 정답이 나왔으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빨리 하셔야 이게 정답 처리가 될 테니 꼭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저희 책 하이클래스 심화편에 보면은 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캠벨 생명과학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좀 스캔을 해가지고 흐릿한데 1053페이지 캠벨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척추 동물이 기본적으로 체저를 갖고 있는 동물이다라고 표현해놨고, 그 다음에 저희 하이클래스 책에도 마찬가지 체저가 관련돼 있는 설명을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척추 동물도 될 수 있고 환영 동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도 공부하고 시험 쳐셔야 되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나가 볼게요. 네. 자, 책 펴시고요. 페이지는 4페이지.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분자와 세포 파트의 첫 번째 문제. 하면 자, 보이죠? 자, 1번 문제. 나트륨 원자의 전자수랑 칼륨 이온의 전자수 요거 합을 물어봤네요. 여러분들 우리 물론 여러분들이 화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에 있는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명과학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무기염류, 물질들, 이온들 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우리 신경계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두 가지 물질 뭐였죠? 나트륨하고 칼륨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일단 나트륨은 이 친구가 번호가 몇 번이죠? 네, 11번. 이거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건 이제 옥텟 규칙에 의해 가지고 안쪽 껍질에 2개, 8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 형태죠. 괜찮죠? 지금 제가 쓴 거는 전자수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칼륨, 이건 지금 제가 나트륨 원자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칼륨을 쓰라. 그러면 칼륨은 어떻게 되죠? 이 친구 똑같은 곳에 있죠. 그래서 얘가 전자 껍질이 맨 마지막 쪽에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는 원자를 물어봤고 이 친구는 이온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K 플러스가 되니까 이 친구들만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총합은 나트륨 원자 총합은 11, 요게 총합은 이렇게 되겠죠. 총합은 얼마예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뭐 1번 문제 가볍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치유될까요?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다 공부하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다가 저거 나 모르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라고 하면 눈빛이라도 주세요. 아니 옆에 침을 뱉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제가 만약에 보고 눈치가 안 좋다, 이건 좀 설명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 다 하고 갈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네, 이번 문제는 탄화수소 구조식을 보고 탄소 골격에 이중결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네요. 그럼 이제 이중결합이니까 이거 일단은 1번 문제 보면서 할게요. 탄소 골격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2개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한 개씩 가진 다음에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3중결합을 하면 딱 맞죠? 1번은 됐고, 2번은 탄소 골격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수소가 몇 개 있대요? 6개 있대, 6개. 그러면 일단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최대로 넣어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6개 맞죠? 그런 다음에 얘가 단일 결합하면 각각 딱 4개씩 다 맞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알죠? 탄소는 팔 몇 개 있죠? 네, 팔 4개 있어요. 수소는 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 있어요? 그렇죠? 2개 있죠, 2개.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죠, 이거? 이거 알죠? 네. 그죠? 아무튼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3개가 있대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수소가 4개가 있대. 4개가 있으면 가능한 경우가 일단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해서 한 개씩 가지면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 안 하는 거 보이죠? 왜? 가운데 탄소는 팔 4개로 성립이 되는데 양쪽에 있는 탄소 성립을 안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 지워버리고 탄소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양쪽에 2개씩 가지면 얘가 양쪽으로 이중결합을 이렇게 가지면 각각 팔 4개를 다 성립을 시키죠. 그럼 얘가 이중결합이 있구나.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4번을 보니까 4번에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수소가 10개 있대요.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거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3개, 4, 5, 6, 7, 8, 9, 10. 딱 맞네. 괜찮죠? 그럼 다 가운데 뭐 있다는 뜻이에요? 단일 결합으로 있겠다. 이거 이 뜻이죠? 오케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화학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억번. 이온결합,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그죠? 맞는 말. 그죠? 요거 설명 한번 드릴까요? 결합. 네, 오케이. 두 번째, 공유결합. 동일한 원자 사이의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맞아요? 아니죠? 요거는 무극성 분자를 만들죠. 그 다음에 디귿. 수소결합은 수소와 전기음성도가 큰 물질 사이의 분자간 결합을 의미한다. 전기음성도가 센 친구 3명. 뭐 누구 있죠? 그렇죠. F, O, N. 그렇죠. 기억을 좀 해주세요. 됐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발스 인력.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분자 사이의 인력을 형성한다. 이거 맞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죠? 그렇죠. 극성 공유 결합이 아니죠. 무극성 공유 결합된 친구들끼리 분자 사이의 인력을 의미하는 거죠. 반데르 발스가 왜 그런지 아시나요? 혹시 원리는 아세요? 원리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물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네요. 기억 1번.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으로 연결돼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양팔이 이렇게 기울여서 뻗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해서 다른 물 분자랑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죠. 수소 결합을 이렇게 형성을 하더라. 괜찮죠? 오케이. 자, 2번 수소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커서 극성 분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맞아요?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수소 원자가 전기음성도가 큰 건 아니죠. 산소가 큰 거죠. 됐고, 틀렸고. 3번 물 분자 간 수소 결합이 많아 비열과 기하열이 크다.
이 표현 이해되나요? 수소결합이 많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풀이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끓는 점이 높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소결합을 끊어내기가 어렵다. 에너지를 많이 넣어야 되는 이 말과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친구가 비열과 기혈이 크다니까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생명체 입장에서 또 뭐가 좋아요? 그렇죠. 체온 유지에 좋다 이 말 이해돼요? 왜? 일단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내 몸이 물이 되게 많죠. 우리는 물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온도가 잘 안 올라가. 온도가 올라간다 한들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날아가죠. 기화되잖아. 기화될 때 피부나 내 몸 표면에 있던 열을 뭐예요? 빼앗아 가면서 날아가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응집력과 흡착력으로 뿌리에서 줄기 위로 물을 수송할 수 있게끔 해준다. 요 이해돼요? 네, 그죠?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잎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되게 잘하시네. 제가 뭐 필기 많이 해드리려고 좀 준비 많이 해왔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얘기해요. 네. 자, 5번. 다음 두 물질 간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물질을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카르보닐기 보이나요? 그죠? 카보닐기. 이 친구 카보닐기가 이렇게 양 끝에 있죠. 양쪽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친구 둘이는 물질이 다른 거네. 맞아요? 달라요. 구조적으로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탄소하고 수소, 산소 이런 물질들의 수를 세보면 똑같아요. 네, 똑같다는 얘기는 물질은 서로 동일한데 공유결합이 형성된 구조 모양이 다르다. 따라서 이 둘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구조이성질체라고 하자.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답은 3번이에요. 그럼 1번, 2번 하고 확인해 봅시다. 1번은 뭐예요? 1번은 정의. 거울상 이성질체. 뭐가 기준이죠? 서로 다른 4개의 원자단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 다른 4개의 원자단이 서로 어떤 형태로? 거울을 마주본 형태로 돼 있는 물질. 이 둘을 거울상 이성질체. 됐죠? 그 다음에 기하 이성질체는 뭐예요? 마찬가지 동일한 형태의 물질인데 얘가 시스형이냐 트랜스형이냐 따라 가지고 달리 보는 것을 우리가 기하 이성질체.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세요? 알죠? 네.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기 이름과 구조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들 작용기 다 외우셨어요? 오케이. 좋아. 자, 1번 하이드록시기. 요걸 한국어로 뭐라 그래요? 네, 수산기라고 하죠. 요 친구 수산기. 수산기니까 OH 맞고. 그다음에 카복시기 또는 카르복시기 상관없어요. 영어식 발음이니까. COOH 맞죠? 그죠?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기산 형태죠. 유기산. 그다음에 아미노기 NH3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죠.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NH2라고 해줘야죠. 자, 메틸기 이건 뭐예요? CH3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죠? 나머지 것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자, 카보닐기 이 친구 어떻게 생겼어요? CO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끝에 있는 경우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경우 적어볼게요. 물질 끝에 있는 경우랑 가운데 있는 경우인데 끝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알데하이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필기하세요. 네. 가운데 있는 경우는 뭐라 그래요? 알죠? 케톤이라고 부르죠. 케톤. 그래서 알데하이드를 갖는 당을 뭐라 그래요? 알도스라고 부르고 케톤을 갖고 있는 당을 케토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 성분은 다 뭐라 붙이면 돼요? 무슨 오스라고 붙이면 다 돼요. 괜찮죠?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름 달리 부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황화수소기. 이 친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설프 하이드리기. 뭐 멜캅톡이라도 하는데 뭐 그건 됐고, 아무튼 이렇게 이 친구는 특징이 SH를 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명체에서는 어떤 기능을 담당했죠? 단백질의 이황화다리. 오케이. 단백질의 이황화 결합. 무슨 물질? 시스테인.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됐고, 필기하시면 드릴게요. 됐고, 그 다음에 인상기. 인상기는 어떻게 쓰죠? PO4 E-. 오케이. 인상기. 이 친구는 어디서 많이 봐요? 우리 생명체에서. ATP와 그렇죠? DNA, RNA 같은 물질이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친구가 하는 기능이 뭐였어요? 에너지를 넘겨주고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짝물림제로서. 오케이. 됐고. 다 했죠, 그러면? 네, 오케이. 여러분들 외우실 때 안 외워지는 분이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스토리를 짜든 아니면 뭐 무슨 수를 써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생명과학은 뭐 이해를 바탕 아니에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열심히 앉아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알아갈 거예요. 그만할게요. 안 통하네. 예. 끝까지 알아갈게. 이렇게 외우면 돼요. 끝까지 알아갈게. 끝까지 알아갈게. 제가 아까 저도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생명과학 공부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외웠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외울 때 이게 나중에 되게 효과가 좋아요. 하다 보면은 나중에 웃음 피식피식 하면서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목적이 뭐예요? 시험 합격이잖아. 시험 합격하고도 또 할 거예요? 에이, 하지 마. 미쳤어. 왜? 시험 합격, 합격생이 저한테 저 시험 합격하고도 저 생물 공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생에 하등 도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딱 한 번 도움 돼요. 시험 칠 때. 난 팩트만 얘기해요. 자, 넘어갈게요. 좀 지워도 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여러분 가와 나의 그림만 보고도 이 물질이 무엇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림만 보고도? 여기 보면은 여기 1번 탄소에 있는 이 친구 위치를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돼요. 이 친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포도당인데 이 친구는 베타 포도당이고 이 친구는 알파 포도당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요즘 그 활동하나요? 그 누구지? 이렇게 부르면 되게 뭐라 하던데 학생들이. 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익시드 아니라 그러던데 EXID라면서요. 예. 네. 그럼 이제 물어봤어요. 야, 그럼 이건 EXO냐? 이랬더니 이건 엑소래요. 이 걸그룹 알아요? 그 노래 중에 그 하나로 떴잖아. 네.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OH만 봤을 때. 제가 이걸 춤을 춰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해봤는데 그 복근 운동 되게 잘 돼요. 진짜 농담 아니고. 너무 신기한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했거든요. 네, 위, 아래, 위, 아래 하면 복근 운동이 잘 된다. 이렇게 외웠어요. 배가 아프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외울 수 있는 건 몇 가지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네. 이 걸그룹이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자, 아무튼 됐죠? 다시 이 친구는 베타 포도당, 이 친구는 알파 포도당이에요. 자, 하나 볼게요. 1번 기억번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리블로스 과당은
케톤당이다. 여러분 미안한데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러면 알데하이드당인 알도스당, 케토스당 각각 3탄당, 5탄당, 6탄당짜리 다 외우셨죠? 외우셨죠? 적습니다. 자, 못 외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리세랄데하이드. 이거 뭐예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이죠. 네. 네. 한글로 저기 한글로.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다이하이드록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5탄당 리보스. 얘는 리블로스. 6탄당 포도당 갈락토스. 그 다음에 과당. 됐죠? 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네, 안 할게요. 자, 기억번 맞죠? 그러면 자, 니은번. 자, 글리코젠은 가의 중합체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요? 나의 중합체다라고 해야 되겠죠. 알파 1사 결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는 어떻게 해요? 알파 16 결합한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셀룰로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베타 포도당 형태로 돼 있죠. 베타 포도당이 어떻게 돼 있어요? 판 형태로 돼 있어. 판 형태로. 이거 알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너무 자세히 그리면 유기화학이 돼버려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베타 포도당이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말 이해돼요? 그래서 판 형태로 쭉 돼요. 괜찮아요? 그럼 판 형태가 되면 뭐가 좋냐면 겹칠 수 있어요. 그럼 판을 여러 개 쫙 겹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세포벽이 된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 이 선생아, 그럼 글리코젠하고 녹말은 그 뭔데? 그러면 이게요, 엮이면서 휘어요, 이렇게. 다시 글리코젠하고 녹말은 이게 엮이면서 휘어요. 그래서 막 회전도 하고 엄청 막 복잡한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글리코젠 실제 3차원 3D로 보면은 공 모양이에요. 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다음에 녹말은 알파14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중심으로 알파16까지 뻗어 있죠. 그럼 녹말과 글리코젠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아밀로스랑 아밀로펙틴이 있는데 얘가 글리코젠은 더 많은 뭘 갖고 있다? 가지를 가지고 있다. 괜찮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죠. 한이 만들었지. 근데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그냥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추론. 왜 그럴까?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글리코젠하고 녹말에 얘를 한 개씩 뜯어가지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거야. 그런데 얘가 가지가 정말 많으면 이런 거야. 가지가 이렇게 되게 많이 있는 거랑 가지가 조금 있는 거 이렇게 있어요. 녹말이고 글리코젠인데 가지가 많으면 얘가 맨 끝에 있는 것만 한 개씩 톡톡톡 끊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말 이해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밖에 끊어서 못 써. 그러면 생각해봐요. 글리코젠 주로 누가 저장해요? 동물이. 얘는 주로 식물이잖아. 그럼 누가 달리기를 많이 해야 돼? 얘가 더 많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끊어낼 수 있는 가지가 많아야지 에너지를 많이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죠? 생명과학에 이유가 없죠.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여기는 없는데 요 친구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베타 결합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요 키틴과 관련돼 있는 설명 중에 베타 포도당이 연결돼 있다라는 게 예전에 실제 서울시에서 시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베타 포도당이 연결된 거다라고 외우시되 이게
베타 포도당으로부터 파생된 물질이 바로 이거라는 것까지도 알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N-아세틸콜. 이게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포도당이 영어로 뭐죠? 글루코스에서 무슨 코사민 돼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아민이에요, 아민.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이거 알죠, 이거? 오케이. 포도당이 뭐 붙었다? 네, 질소 화합물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글루코사민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다? 아세틸기가 붙었다. 아세틸. 근데 그게 어디에 붙었는데? 질소에 붙었어라는 뜻이에요. 네, 이름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얘가. 아세틸이. 괜찮죠? 근데 요게 키틴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어디서부터 유래했다? 베타포도당으로부터 유래했다. 괜찮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베타포도당에서 연결됐다 해도 맞는 말. 거기 있는 단위체가 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요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됐죠? 지워낼까요? 네. 제가 그 논문을 썼는데 이걸로 논문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우리 교육에서 한국어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풀어서 쓰면 해석 이해를 좀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연구해가지고 논문 냈어요. 네, 최우수 논문상 받았어요. 자, 자랑이었고요. 8번 단백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기억 보면 시스테인 아까 설명드렸죠. 시스테인이 뭘 가지고 있다? 설프하이드릭이 SH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얘가 뭐 할 수 있다? S 2개짜리가 결합된 이렇게 결합돼 있어요. 이황화 물 또는 뭐 이황화 다리 상관없어요. 를 갖고 있어 안정화에 기여한다. 맞고. 알기 사이의 상호작용은 단백질 4차 구조를 형성한다. 맞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3차 구조로 만드는 거죠.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1차 구조 어떻게 형성돼요?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한 줄로 쫙 연결된 걸 우리가 폴리펩타이드. 괜찮죠? 이거 설명 안 할게요. 2차 구조는 뭐예요? 알파 나선 구조와 또는 베타 병풍 구조.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 병풍 구조. 진짜 병풍처럼 생겼어요. 병풍 구조를 형성돼 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있고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죠? 대표적인 예시 한 개씩만. 예시. 케라틴. 케라틴과 피브로인. 한 개씩만 적어주세요. 피브로인. 그럼 이 선생아, 그러면 아까 네가 설명했던 1차 구조에서는 뭐 예시가 없어? 뭐 있어요? 인슐린. 하나만 알아주세요. 한 개씩만. 됐죠? 그 다음에 이건 2차 구조였고 3차 구조를 형성하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형성돼요? 근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결합이 있지. 되게 많아요, 결합이. 근데 그러한 결합을 형성하게끔 하는 근본적인 이유. 소수성 상호, 중요합니다. 소수성 상호작용.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단어긴 한데 소수 뜻이 뭐예요? 네, 물을 싫어한다는 소자가 소외에 대다 할 때 소자예요. 물로부터 뭐 한다? 왕따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이 주변에 있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물질이. 이게 멀어지려고 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야 돼요. 아미노산이 막 있어. 그게 막 연결되는 폴리펩타이드가 있어. 근데 거기에 뭐가 다 달려있어요? 알기가 막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알기가 달려있는데 우리 생명체는 뭐가 제일 많다고요? 물이 제일 많아. 그러면 주변 다 뭐겠어요? 다 물인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알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뭐 하려고 했어요? 얘들이 안쪽으로 몰려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 안쪽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뭉치는 거야. 그러면 알기와 알기 사이에 서로 가까워지겠네요. 그럼
그럼 알기랑 알기가 서로 가까워지니까 이제 뭐 해요? 지들끼리 성격 맞는 것끼리 서로 짝짝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막 수소가 있으면 수소 결합도 하고 이온이 있으면 이온 결합도 하고 그 분자 단위 크기가 크면 뭐예요? 분자랑 분자랑 만나니까 반데르 발스 인력도 형성하고 그런 거 기타 등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4가지 결합. 지금 써보세요, 여러분들. 써봐.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써봐요. 첫 번째, 여러분 쓰면서 들어요. 쓰면서 수소결합, 그 다음 이온결합. 설명 다 했어요. 반데르 발스, 인력. 일단 마지막으로 이황화. 오케이. 이황화 다리.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이해해야 요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4차 구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아, 예시 뭐 있어요? 3차 구조 예시. 그래서 미오글로빈. 4차 구조 예시. 헤모글로빈.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 콜라겐은 뭐게요? 몇 차 구조게? 4차, 아니, 거기까지. 콜라겐이 한번 나왔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뭐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 우리 아미노산 다 외웠죠? 다 외웠죠? 네, 아미노산 20종류. 공식적으로 몇 종류? 비공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데 20종류만 외우시면 돼요. 20종류 있는데 그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 지금 써봐요, 본인이. 필수 아미노산 쭉 써보세요. 아, 이거 괜찮다. 한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읊어주면 의미 없잖아요. 한번 써봐요. 네, 살짝 시간 줄 테니까. 앞글자만 써요, 앞글자만. 자, 됐죠? 저 요거는 딴소리인데 저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떤 걸 하나 던졌어. 필수 아미노산 적어봐 했을 때 이게 3초 안에 생각이 안 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3초, 많이 봐줘요. 5초. 5초 안에 생각이 안 나면 나는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공부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좋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시간 되게 촉박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시면서 조금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주세요. 만약에 한 1, 2분 지나가 다 썼어. 그럼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엄격해지세요. 본인한테. 적어볼게요. 애기가 가지는 건 제외했어요. 됐나요? 맞죠? 네, 오케이. 이렇게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유라야, 너 앞에 발매트 있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본인 뭐 방법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얼른 수강 취소하세요.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이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수업만 해주면 안 되냐고. 네. 어떻게 해요, 뭐 제 성격인 걸.